네, 안녕하세요. 손희정의 TMI의 손희정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나영을 좀 더 깊게 알아보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 코너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 1편의 제목을 제가 스카페미가 사는 법이라고 지었거든요. 퀴어 페미니스트이자 인권활동가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퀴어 페미니스트라고 요새는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냥 스카라는 말이 어떤 하나의 의제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 섞는다 이런 식의 말로 쓰이잖아요. 페미니즘이면 여성 이슈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여성 이슈에다 이것저것 갖다가 장애인도 챙겨라, 뭐 성소수도 챙겨라 이런 식으로 생태문제도 살펴라, 노동도 보자. 그걸 비꼬기 위해서 나왔던 용어가 스카페미인데 저는 운동이 그렇게 몇 개의 덩어리가 따로따로 있고 이 덩어리들을 합치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게 운동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관계로 만드는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페미니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슈를 섞는 것이 스카가 아니라 원래 우리 사회 자체가 그 많은 영역들이 이미 쓱까져 있다. 그래서 여성 이슈를 고민한다고 해도 젠더 문제, 계급의 문제, 생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성과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쓱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저를 표현하는 말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지구지역 행동 네트워크에서 8년 6개월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원래 이제 지구지역이라는 말은 글로컬이라는 용어를 한국어로 바꾼 거거든요. 글로벌이나 로컬 어느 한쪽이 아니라 이것도 다시 습관이에요. 왜 그런 말 있었잖아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미 세계화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지역에서의 지역적 상황이나 역사 특성에 따라서 세계적 상황을 그 지역사회 방식으로 그 지역의 맥락에서 자기들의 국제적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글로컬리티, 글로컬 운동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고 무엇보다 이 단체에서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적록보라 패러다임이라는 거였어요. 적록보라가 이제 각각 운동을 상징하는 색깔이거든요. 적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급 운동의 상징색이고 녹은 생태 환경 운동, 보라는 성과 페미니즘과 관련된 운동인데 이 세 가지의 운동이 그냥 단순히 연합하거나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영역을 세 가지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록보라는 운동이기도 하고 이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바꿔나갈지에 대한 일종의 전략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적록보 연대라고 말하지 않고 적록보라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스카인 거네요. 어느 의제 하나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함께 있는 것이고 페미니스트로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패러다임인 거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급운동이라고 하면 주로 임금 노동자가 하는 노동운동을 중요한 주체로 삼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을 계급운동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왔었는데 적록보라 패러다임 관점에서 본다면 그 계급운동도 임금 노동자들의 운동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그 계급적 구조 안에 있는 임금, 비임금 노동자 혹은 생산노동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뭐 수많은 가사노동, 돌봄노동, 비임금 노동자들의 노동 그리고 더 나아가면 자연의 노동까지도 노동의 문제의식 안에서 같이 볼 수 있고 그거를 계급의 문제로서 같이 대응해 볼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제안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동이 각각의 영역을 따로 나눠서 운동을 해왔다면 적록보라 패러다임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그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운동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었죠. 노동 문제를 생각할 때도 가장 저임금 노동, 가장 불안정한 노동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여성 노동자들이기도 하고 그 여성에 대한 착취가 자연의 재생산 능력에 대한 착취랑 연결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이게 활동으로 드러날 때는 어떤 건지 너무 바쁜 거예요. 노동 의제로 싸우는 데서도 투쟁하셔야 되고 페미니즘 의제에 가서 또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생태 문제도 또 연대해야 되고 되게 많아서 저 사람은 몸이 부서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질문이 어떻게 보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왜 우리는 여자만 챙기지 않고 다른 거 다 해야 되냐, 너무 피곤하다 라고 하는 질문이랑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이 가능했는지. 그냥 저의 몸이 여러 현장에 갔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얘기되는 의제를 바꿔보고자 했다. 예를 들면 기억에 남는 활동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얘기했다가 회사에서 해고가 됐던 비정규직 여성 하청 노동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 문 앞에서 투쟁을 하실 때는 현대자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들한테 노노누나 맞기도 하시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검찰 앞에서 농성도 하시고 결국은 여성가족부 앞에서 270일 넘게 이제 농성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운동을 할 때 그동안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어떻게 얘기해 왔나라는 지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룰 때 이 문제는 여성 노동자의 문제이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성적 갈등의 문제로 주로 많이 다뤄져 왔고,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에서도 이것이 노동운동의 의제로서 고민되기보다는 그 안에 여성위원회라던가 이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전담하는 어떤 기구가 해야 되는 역할로서 많이 여겨져 왔었는데, 그 사건이 가졌던 되게 중요한 의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셨고, 그런 직장 내 성희롱이 있을 수 있었던 구조는 이 여성 노동자가 처해 있던 노동의 조건, 그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위계 구조가 이미, 권력 구조가 이미 다 자리하고 있는 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축소판인 것이고, 이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노동의 문제로서 여겨지지 못했던 이유는 이 성의 문제와 노동의 문제를 분리해놓고 이분이 제기하는 문제를 그 지역과 직장 그리고 노동운동 전체 안에서도 한 명의 성폭력 피해자로서만 다뤘다는 점, 등록보라 패러다임에 관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안희정 전 지사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도 계속 이거를 개인 간의 문제로 만들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노동자 김지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맥락들이 사실 그런 운동 안에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지은 씨가 편지 글을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얘기하신 게 있었는데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성희롱 해결을 위한 대책위에서도 있었고, 한진중공업 크레인위에서 투쟁하시던 김진수 씨를 찾아가는 무지개 버스, 퀴어 버스를 제안하고 조직할 때도 있었고, 그게 이제 성소수자 운동의 현장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현장에서, 노동운동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두루 같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방향을 바꿔가기 위한 노력을 했었죠. 그런 활동들을 쭉 하고 계시던 와중에 2015년에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하는 다시 또 페미니즘을 말하는 대중 여성 운동이 팍 터져 나왔어요. 해시태그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라는 운동을 계기로. 사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여성으로서 이 불평등한 세계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런 만큼 여성의 경험과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얘기들이 많이 터져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한국 사회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게 되고 여성들의 위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거는 있지만,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일종의 여성이라는 범주와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느냐, 누구의 파이가 중요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한축으로는 얘기가 계속되면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목소리라던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배제가 아니라 아예 인정할 수 없다, 존재가 위헌이다, 존재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까지 온 것,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난민 반대 목소리도 여성의 안전을 명분으로 해서 터져 나왔던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직면하고 풀어가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과제인 것 같아요. 지구지역 행동 네트워크 활동을 하시면서 중국, 남아공, 멕시코 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계속 교류를 해오셨고, 그런 와중에 저한테 정말로 인상적이었던 건 코로나가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마치 우한만 문제인 것처럼 얘기했던 그 시점에 중국 페미니스트가 페북에 올린 글, 그 우한의 상황을 묘사한 글을 번역해서 공유하시면서 단절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이 의미 있는가를 설명하신 글을 올리셨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활동가는 중국에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몇 명 중에 한 명인데, 우한에서 이미 고립된 상태에서 일기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냥 현재 상황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페미니스트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일기였고, 그래서 이 활동가가 시작한 일은 거리에 나가서
청소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역 작업을 하거나 거리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분들 중에 중년의 여성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봉쇄 상황 이후에 인근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지금 마스크나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 충분히 배급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런 상황을 알리면서 마스크를 후원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같이 올려놓은 것이었거든요.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이 감염의 시대에 우리가 페미니스트로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그리고 특히 감염이 이제 확산되는 시기에 더 취약해지고 내몰리는 사람들의 위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페미니스트로서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을 그 활동과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죠. 사실 요즘에 저는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가 잘 헤쳐나갈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지구가 어떻게 될까가 되게 고민인 것 같아요. 한 개인의 동선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방식 이런저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권활동가로서 보시기에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어떤 사회를 상상해야 할까 코로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스크 대란을 통해서 시장이 사람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무능한가가 밝혀졌고 그러다 보니 이때까지 가장 파워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장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강력한 국가가 부상하고 이게 국뽕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나마 지금 한국이 굉장히 대처를 잘한 모범 사례로 다른 나라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한국이 대처를 잘했던 것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게 휴대폰 위치 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선을 파악해서 그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알리는 것이 되게 모범 사례로 알려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독일에서도 한국의 모델을 따라가자라고 했는데 독일에서 그것을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것이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그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질문할 부분인 것 같아요. 동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낙인 찍힌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방역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너무 구체적인 정보까지 알려지는 것이 필요한가 이 질문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인간이 떠나간 자리에 뛰어나오게 된 동물들에 대한 기사가 보도가 된다던가 오늘도 스페인의 어느 병원에서 노인들을 다 버리고 떠났더라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도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가고 있잖아요. 정신병원이라던가 요양시설이라던가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 이런 곳들에 대해서 없는 셈치고 잘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그런 가장 취약한 위치들에서부터 사람들이 먼저 죽어나가면서 오히려 항변하듯이 드러날 때 그러면은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시 막 달려갈 것인지 그 반성을 되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사태가 드러내 보여준 이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또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새롭게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스카페미가 사는 법 나영 활동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의 활동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되게 재밌어. 어머, 나만 재밌나 또? 그래서 오늘의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메구스타 아, 메구시타? 스페인어인가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